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이번엔 그 연휴가 좀 길기도 해서 그런지 공부를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질문 개수가 좀 늘었어요. 그 하루에 답단한 시간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 투자해서 답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난번에 우리 쉴 때보다는 훨씬 더 질문 개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또 많이 하기도 했더라고요. 기본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들었다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기초 강의도 다 들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초 강의.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 표정 별로 안 좋으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냈나 보죠? 생각보다 그 기간을 잘 알차게 보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도 수업할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요게 기본과 중에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수 문제 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을 동그라미 하시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이행기죠. 이행기. 따라서 이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2번 해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끊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죠. 그러니까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은 x. 일단 앞에 틀렸고, 뒤쪽에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일단 후발적 불능 위주로 하시고, 요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무슨 불능뿐이죠?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당해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항상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2번도 X. 3번 갈까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일반인에게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 끊고, 이건 무슨 법규 위반이죠? 단속법규 위반. 그럼 단속법규는 뜻이 뭐예요?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그러니까 일정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상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무효이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유효함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 다음 4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 끊고, 그럼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고 대가 지급받기로 한 이 계약은 무슨 법규 위반이죠? 효력법규 위반. 그럼 효력법규는 뜻이 뭐예요?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죠. 이때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으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때는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근데 자격증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사법상 행위 효력은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5번 가볼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건 판례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5의 X예요. 5. 이거 맞아요? 그러면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그랬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5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점도 똑같아요. 그때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6번 해볼까요? 밀수 자금에 사용될 줄 뭘 써야 돼요?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줬다는 겁니다. 금원 대출해준 게 법률행위고, 소비대차 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밀수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러죠. 동기의 불법. 그러면 동기의 불법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가 되죠? 일단 동기가 뭐가 되었을 때, 표시가 되었을 때, 또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이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라는 겁니다. 7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받기로 한 거 당연히 무효 맞죠? 7번은 5. 8번 갑시다. 8번은 이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뭐가 키워드죠? 민사.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체결된 선고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이건 민사 사건이니까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고요. 9번 갑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 분배행위로서 무효죠. 9번은 O. 그다음에 10번도 잘 나오는 판례인데 일단 강박을 동그라미 할까요? 강박.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사기 강박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10조. 조문 어떻게 돼요? 사강취선이죠. 그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예요. 따라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가한 경우는 이는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 틀렸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갑시다. 이건 뭘 써야 될까요? 부척관계의 종류를 빵빵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뭘 써야 돼요? 해제.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가서 혼인 동그라미 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인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이혼도 무효죠. 혼인도 무효. 이혼도 무효.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3회 질서의 반함으로 둘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2번은 X. 13번 갈까요? 첫 계약은 본체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나 끊고. 맞죠? 그다음 부척 관계를 종료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건 반사회적 분배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효. 따라서 13번은 O. 그다음 14번 갑시다. 바로 뒤쪽에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거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죠. 근데 무효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X죠. 15번 갑시다. 1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배 연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해배 연수 후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간을 다소 제한한 데 불과하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O의 X예요. X예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틀린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일단 근로기간을 다소 제한. 그게 틀린 거죠. 뭐가 틀린 거예요? 근로기간이 틀린 거죠. 그때 정리해 줄 때 회사에선 근로자를 연수를 시켜주고 해외 파견 소요 경비 1억 원 들어갔는데 다시 회사에 와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그 1억 원의 비용을 까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그 근로자로 하여금 꼭 다시 회사에 와서 다시 꼭 3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죠. 얘는 절대 근로 기간을 제한한 게 아니고 경비를 털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얘는 근로 기간을 제한한 게 아니에요. 근로 기간이 아니고 경비 반환의 면제 기간을 준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단 요 3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O의 X예요. 여기는 O예요. 어디가 틀렸다고요? 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근로 기간을 제한한 게 아니고 경비 반환의 면제 기간을 준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얘는 결론은 맞는데 이유가 틀려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16번에 갑시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게 포인트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또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하지 않죠. 자,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의 반함으로 무효이다. O의 X예요. X. 그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거. 이건 유효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 그러니까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 질서의 반함으로 여기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그랬으니까 이건 원래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하면 100%다 뭐가 돼요? 무효. 근데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하지 않으면 항상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유효하게 되겠지만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거나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이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니까 이건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얘는 허위니까 통정허위 표시 해당됩니다. 그래서 108조 통정허위 표시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무효이다라는 부분 맞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만 틀린 거예요.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하지 않는데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조심하시고요. 17번 반사회적 분배령이 미출하시고 얘는 무효인데 써볼까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다음 그 뒤에 절대적 무효의 뜻을 쓰면 되죠.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18번에 갑시다. 18번은 이건 다운계약 얘기하는 거죠. 일단 앞에 세를 회피할 목적. 여기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을 적게 적었다는 겁니다. 다운계약인데 이건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이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이건 유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19번에 갑시다. 얘는 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인데 무효가 되려면 뭘 써야 되죠? 적극가담. 적극가담. 적극가담 밑에다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러니까 적극가담의 경우에 정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어느 정도가 내가 적극가담이 되는 거죠? 알고 요청. 알고 요청. 자, 제2 매수인이 제1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이미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에게 팔아라라고 요청을 해야만 적극가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20번도 중요하죠.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그다음 볼까요? 갑의 배임명에 뭐 있다? 적극가담. 그러니까 적극가담했으니까 이건 알고 요청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중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분배령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입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반사회적 분배령에는 무효인데는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로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의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딱 부러지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21번에 갈까요? 얘는 요건 쓰는 거죠.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주관적 요건으로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뭘 써야 되죠?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의사. 이용의사가 다른 말로 악의라는 겁니다. 그다음 22번 이게 노인사례죠. 노인사례. 이건 결국 불공정한 법매령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죠.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3번에 갈까요? 그러니까 무경험이라는 게 특정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죠. 이건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은 둘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23번은 O의 X.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매령이 되기 위해서 궁박, 경솔과 무경험 사정 모두 존재해야 한다. O의 X죠. 25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위에다가 경제적도 하나 씁시다. 그러니까 궁박은 경제적 궁박도 궁박,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뒤쪽이죠.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 밑줄 하시고, 앞에는 맞아요. 앞에는 맞는데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자기 물건은 보통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 물건은 똑같은 아파트 평수인데도 자기네 집은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여서 비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자주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물건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 26번에 갑시다. 26번.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곧바로 그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걸 입증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궁박해서 그랬구나, 경솔해서 그랬구나, 경험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게 아니에요. 27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먼저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28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조문 내용 적어봐라. 이렇게 적으면 되죠. 비유, 무선이죠. 비유 이건 뭐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 하나요 무효로 된다.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하나가 틀렸죠. 알무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안 경우에 하나요. 하나에 때문에 틀린 거예요. 30번에 갑시다. 이건 키워드가 뭘까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다 없다? 있죠. 자의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사직의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죠. 이건 의사와 표시가 완전 일치하는 거니까 이건 비진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비진의 표시가 아니면 뭐예요? 정상적 의사표시. 그다음에 31번은 이것도 또 한 번 강조 드리기 위해서 넣는 내용인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그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여기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자기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으니까 결국 비진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32번 조심하실 게 있는데 먼저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수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일단 요 사기업의 근로자 밑줄 하시고 그럼 사기업의 근로자는 왜 나왔을까요? 공기업의 근로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완전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기업의 근로자 그랬으니까 그다음 뭘 써야 될까요? 사법행위. 만약에 공무원이 사직을 제출했다. 그다음 공기업의 근로자가 사직을 제출한 거에는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민법은 사법이라서 사법행위일 때 107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법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32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지시죠. 그러면 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직을 제출하게 된 거니까 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가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이 근로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아니까 이건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 무선이죠.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시죠, 지시. 그러면 사용자의 지시니까 무슨 판례가 똑같은 경우죠, 이거? 제 입사 판례가 똑같은 거죠. 그럼 사용자의 지시라 그랬으니까 이 근로자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사용자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알죠. 안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고 지시 그랬으니까 결국 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5의 X예요. 5. 그다음 33번 통정의 표시 108조 조문 적어봐라. 어떻게 쓰면 돼요?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4번에 갈까요? 통정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럼 통정이 되려면 반드시 끝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였었죠? 도도합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야 한다. 5의 X예요. 5. 그다음에 그 합의 밑에다 하나 써볼까요? 우리 판례가 합의 대신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게 뭐죠? 양해. 합의 또는 양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통정의 표시구나 이렇게 직감하시기 바랍니다. 35번 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는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끊고 5의 X예요.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인 거 맞죠? 얘는 무효인 건 맞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급부한 거 역시 반사적 법률행위에 기해서 물건 넘겨주는 게 아닌 거니까 뭐가 아닌 거죠? 불법원이 급여가 아닌 거죠. 불법원이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이건 불법원이 급여가 아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런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5의 X. 자, 그다음에 36번에 갑시다.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을은 그 사정을 과실로 모른 병에게 전매했다. 과실로 모른 병 밑줄합니다. 그럼 지금 병이 몰랐다 그랬으니까 선이죠. 선인데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늘 연습하던 내용인데 요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제 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이면 족하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O의 X. 자, 그다음에 37번에 갑시다. 그러니까 통정 오의 표시에 있어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족하고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O의 X예요. O. 대신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제3자를 잘 동그라미 둘까요? 요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제3자 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제3자. 자, 그다음에 38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끊고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돼야 안 돼요. 되죠? 틀리면 안 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니까 추정받는 사항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3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되어 있으니까 O의 X. 그다음에 39번은 쉽죠. 제3자가 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득자가 악이어도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무슨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 그런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의 X. 자, 여기까지 지난주 거 복습해볼까요? 오늘은 착오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착오. 자, 그럼 기본서 100페이지 올까요? 기본서 100페이지.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서 100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리고 교환은 1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환 1페이지 하단. 자, 먼저 칠판을 좀 볼까요? 착오의 뜻 한번 읽어봅시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는 뭐예요? 비진이 표시고 모르는 경우가 착오. 그다음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가 그게 통정오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비진이 표시는 몇 조 있었죠? 107조. 통정오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조문을 좀 읽어보겠어요. 109조 1항인데 의사 표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일단 그 교환에 대해 잘 동그라미 합시다. 이게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리고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내중착이죠.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내용의 어떤 부분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단서 그러나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시 그 착오가 표의자의 무슨 과실로 인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니까 표의자가 착각을 일으킨 건 맞는데 이 사람의 중대한 과실에서 그 착각이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착오가 생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단서를 종합을 해보면 취소를 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요 1항이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내중착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거다 써야 되겠네요. 그럼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런 건 무슨 취소가 되는 거죠?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 밑줄 하시고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뜻이 뭐예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자,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마라 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109조 조문을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내중착 중무선입니다. 내중착 중무선. 내중착이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그다음 선. 근데 무효 이제 취소 인지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니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107조인데 조문이 어떻게 되죠? 비유RR 무선. 그러니까 통정어휘 표시는 108조. 조문이 통정무선. 차고는 109조고 조문이 내중착 중무선이라는 겁니다.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뒤를 또박또박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그럼 이제 예를 좀 봅시다. 좀 칠판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제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화살표 보시면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의사 표시한 사람은 표의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자 그럼 갑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89만 원으로 잘못 적금한 겁니다. 원래는 얼마에 팔 생각이었어요?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 잘못 주고 말았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요 사례 하나 만나게 됩니다.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을 잘못 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얼마 쓰려고 한 거죠? 98만 원을 쓸 생각이었으니까 89만 원을 쓸 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표시는 89만 원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건 겉으로 드러난 놈의 기준인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기준인 게 아니고 계약서에 표시가 된 이 89만 원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89만 원을 쓸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셔야 되고 또 갑이라는 사람이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두 가지 기준이 되는 건 뭐가 기준이라고요? 겉으로 표시가 된 게 기준, 89만 원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갑은 89만 원을 쓸 의사는 있다 없다? 없죠. 얼마 쓰려고 한 거니까 98만 원을 쓰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표시는 89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착오란 거예요, 착오. 그러면 이 착오는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착오라는 겁니다. 그럼 착오에 관한 조문 아까 몇 조라 그랬죠? 109조. 다시 이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 틀리면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는 경 뭐고 비진이 표시 모르는 게 착오라는 거예요. 자, 알면 이렇게 안 쓰겠죠.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죠? 109조. 아까 109조 조문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중착 중무선. 자 먼저 내중착이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갑하고 을 두 사람 중에 착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갑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다? 갑. 그럼 이때 그 취소라는 거가 갑이라는 사람은 취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이렇게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세자로 뭐라 그러죠? 이런 걸 형성권이라 그래. 형성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갑 쪽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갑은 좋죠. 취소를 해서 물건 같은 거 돌려받을 수 있고 돈 준 거 다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으로부터 넘겨받아든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갑은 취소하는 게 좋겠지만 상대방은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관한 착오야 된다?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착오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내용에 관한 착오라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착오가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반드시 뭐에 관한 착오야 돼요? 중요분에 관한 착오야 돼요. 그러면 내용에 관한 착오인 건 맞는데 갑의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하려면 갑에게 뭐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일단 잘 기억하실 내용은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쉽게 돼 있다, 어렵게 돼 있다.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무조건 갖춰야 돼요. 내, 중, 차, 중, 무 여기까지가 취소 요건인 겁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환 2페이지 가서 이제 필기를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라는 점은 이건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이건 취소를 하려고 하는 갑 쪽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표의자. 그러니까 표의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갑 쪽에서 자신의 착오가 내용에 관한 착오이다. 또 이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는 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 표의자. 두 번째,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건 이건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누가 입증하는 거고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밑에 건 누가 입증하는 거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겁니다. 대신 특히 두 번째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다시 요 중무라는 건 뭐냐면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상대방은 뭘 입증하는 거냐면 이게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표의자 갑 너한텐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주장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없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있음을 입증해야 되죠. 없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오히려 또 표의자 갑을 도와주는 거죠. 너 중대한 과실이 없어. 그럼 상대방이 등신되는 거죠, 등신. 그러니까 요 표의자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표의자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자,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취소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뭘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서 이런 건 무슨 취소를 한다? 상대적 취소. 자, 그다음 과실령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어요. 아까 다시 칠판에 오시면 요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실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금 잘못하는 건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고 많이 잘못하는 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다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이빨 잘못했다는 겁니다. 많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니까 중대한 정도가 아닌 그냥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잘 연결해 둘까요? 나중에 판례산 정리할 때 바로바로 나올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중대한 정도가 아닌 그냥 조금 잘못한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 아세요?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하나씩 할 때마다 힘이 엄청 많이 드네요.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요 착오에 관한 조문을 외쳤다. 백구조고 내, 중, 차, 중, 모서. 백구조 밑에서 써놓을까요? 요거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요거 임의규정. 그러면 요 백구조 요건을 갖추면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약을 맺어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특약을 맺어도 이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그러니까 모든 규정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용으로 제가 정리해 주는 것들만 좀 따로 떼서 기록을 해서 반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보다 그 착오가 실제 생활에 꽤 많아요. 그럼 태어나서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뭐 사직서 제출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다음에 뭐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친구 만나가지고 뭐 계약서 가라로 꾸며가지고 등기에 넘겨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면서 사기 당한 적 별로 없죠. 사기 당한 적 별로 없죠. 강박 당한 적 있어요? 강박 당한 적은 거의 없죠. 오히려 강박을 한 적이 많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실제 생활에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호의 표시, 사기 강박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 표시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게 착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판례가 그래서 제일 많아요. 일단 이걸 한번 해봅시다. 갑 요 사람이 우사를 지으려고 을로부터 이제 토지를 매수한 겁니다.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으려고? 우사를 지으려고, 그 소외양간, 축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매수에 관해서 갑의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갑의 이름이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에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뭐죠? 우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관계 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우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우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잘 들여다볼 건 뭐냐면 이 우사 사건의 경우에 갑의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갑의 의사 표시에 착오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요 을의 토지를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살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표시도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제대로 표시를 한 거니까 갑의 의사 표시는 차고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요게 우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바로 동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 표시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요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다시 어디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 표시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무슨 착오라고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갑이에요. 우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관계 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우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취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일으킨 착오는 다 중요하거든요. 다 아주 요만한 것도 자기가 일으킨 착오 다 중요해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무조건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백구조죠. 백구조. 그 착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백구조 조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까 백구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내중차 중무선. 자, 그러면 갑은 우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는 걸 이유로 이 계약을 갑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자, 이렇게 표시할까요? 원칙적으로 취소, 규환 2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아까 착오에 관한 조문이 109조인데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여기 내중착유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표의자 갑의 착오가 반드시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야 되죠. 그런데 이 동기라는 건 이건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봤는데 그때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생각나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다음 효과, 의사, 그다음 표시, 의사, 그다음 표시, 행위.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그때 배웠는데 이때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라는 게 요 갑의 마음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두고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먼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는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어서, 내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동기가 뭐가 아니므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면 착오를 이유로 또 취소할 가능성이 생기죠. 다시 동기가 의사표시의 뭐로 되면, 내용으로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동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동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기를 표시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내가 우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우사를 짓기 위함임이라고 쓰는 게 이게 동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대신 요 동기를 표시했다고 해서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표시된 동기의 착오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오의 X예요.
표시된 동기의 착오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X죠. 그러면 동기가 표시가 됐다 하면은 동기가 이렇게 의사표시에 뭐로 됐다? 내용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취소를 하려면 다른 요건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즉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또 뭐도 없어야 중대한 과실도 없어야 그때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동기가 뭐가 된다? 표시가 되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칠판 봅시다. 이렇게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그럼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디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 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무슨 착오라고 한다? 동기의 착오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이유가 동기가 의사 표시에 뭐가 아니므로 내용이 아니므로. 그런데 동기가 뭐가 되고 표시가 되고 그다음 중착 중무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기본서 가서 나중에 그 강의 다시 듣고 교환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본서 100페이지 밑에 가면 관련 판례 하나 있죠. 100페이지 판례 찾았어요? 그 판례 찾아서 복습할 때 꼭 한번 읽어봅니다. 자, 기본서 100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 이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명드렸던 거 문장으로 꼭 확인해 보시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또 7번 다시 올까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두 번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표의자의 착오가 반드시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의자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판례가 좀 많아요. 한 장 넘겨볼까요? 103페이지 갑시다. 103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 표 찾았어요? 103페이지 오른쪽입니다. 또 표에다가 별표. 자, 그래서 103페이지에 있는 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104페이지에 있는 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또 시험 보려면 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 판례가 많다 뿐이고 차근차근 제가 정리해 릴 테니까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 4개,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건 4개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일단 기본이에요. 자, 먼저 하나씩 따져보면 쉬워요. 103페이지 볼까요? 103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기억에 가시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이렇게 밑줄합니다. 그리고 A번에 보시면 괄호에 보면 위임, 고용, 증여, 임대차, 보증계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 밑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무 처리 부탁하는 게 위임계약이죠. 대표적으로 뭐 변호사한테 소송 맡기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긴 줄 알았는데 B라는 변호사가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호사가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지 자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면 A라는 변호사는 승소율이 한 30% 정도 되고 30% 정도 되면 대단한 승률이에요. B라는 변호사는 아직 재판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지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일을 하느냐, 증여, 누구에게 물건을 주느냐, 임대차, 누가 와서 물건을 쓰느냐, 보증, 내가 누구의 채무를 보증하느냐,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문 해볼까요? 니은문에 보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풀로 밑줄합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그러면 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예를 들어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A 건물을 매수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B 건물을 매수를 한 겁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A 토지를 매수한 줄 알았는데 B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어떤 물건이냐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D급번에 가볼까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현황 동그라미하고 경계 동그라미 합시다. 자, 디귿의 A번 판례인데요. 매매 목적물 1,800평 전부 경작 가능한 뭔 줄 알고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1,355평이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경우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800평 전북 경작가나 뭔 줄 알고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1,355평이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답 1,389평 전북 경작가나 뭔 줄 알고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약 600평의 상당한 면적이라는 겁니다. 600평의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걸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당연히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번은 그 경계선의 경계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둘까요? 경계선의 경계. 얘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좀 알아둡시다. 7번을 볼까요?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그러면 여기가 갑토지하고 을토지의 경계라고 쳐봐요. 그럼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이제 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실제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을 경계로 잘못 안 거예요. 그럼 잘못 알게 된 경계를 기준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줄 잘못 생각하게 되니까 경계가 어디냐는 당연히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없고요. 얘는 쭉 밑줄 합시다.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그냥 성질에 관한 착오가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요. 자, 리을의 A번 갑시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한 경우. 임대차다 써볼까요? 임대차는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약정하고 차임 지급하는 거죠. 그럼 임대차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사용대차는 차임 안 내고 공짜로 물건 빌려주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죠? 무상.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따라서 이렇게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가지를 쭉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두 번째,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세 번째,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네 번째,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보시면 요 네 가지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표의자에게 뭐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기억하면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 특히 맨 끝에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 한번 몇 줄 합시다. 내가 보증을 서게 됐는데 이 채무자에게 돈이 많은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에게 돈이 별로 없다. 이 보증인의 착오는 얘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계약을 취소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니은번 반드시 외웁니다. 이것도 풀로 밑줄 합시다. 여기는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매매 계약의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는 이건 중요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성질이 어떠하냐, 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하냐, 목적물의 시가, 수량이 뭐 좀 부족하다. 이건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꼭 외울까요?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성질에 관한 착오는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런데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성질이 어떠하냐 이건 일반적으로 중요분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여러 목적물 중에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는 다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서 지적부족 묻줄 할까요? 토지의 지적부족. 그러니까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지적상의 면적보다 좀 적다. 이런 건 중요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통째로 취소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지분의 근소한 부족. 이것만 가지고도 중요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지읒번 갑시다. 지읒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착오가 있는 건 맞는데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표의자에게 손해 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거 4개 확실하게 외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 두 번째,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그다음 세 번째, 토지의 지적부족. 지분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번째, 표의자에게 뭐가 없을 때,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때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쉬는 시간에 읽어볼 판례가 있는데
104페이지 보시면 그 판례 첫 번째 판례하고 오른쪽에 10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판례 있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 문제되는 경우에 가는 판례 첫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쉬는 시간에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어요.